안녕하십니까. 히틀러가 1939년 9월 1일 폴란드에다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때까지 전쟁을 하는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이며, 또 전쟁해서 승리로 끝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사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계획들 중에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남극 대륙에 대한 개발입니다. 남극 대륙은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약 4배 정도 되고, 오늘날 독일 영토에는 한 3배 정도 되는 그 지역을 나치 영토화하였습니다. 그것은 남극 대륙의 북부 지역인데, 노르웨이에서 가지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퀸 마우드 랜드라고 불렀는데, 그 노르웨이의 여왕인 마우드 이름을 따서 퀸 마우드 랜드라고 불렀습니다. 그 노르웨이를 식민지가 쳐들어가서 노르웨이를 식민지하면서, 따라서 남극 대륙에 있는 노르웨이 영토를 나치의 영토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미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1938년도부터 그 남극 대륙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남극 대륙의 그 약 2만여 장의 그 사진을 분석해 본 결과, 상온이 한 10도 정도 되는 사시사철 물이 얼지 않는 호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를 탐험했던 그 탐험가 이름을 따서 물리히 호프만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리히 호프만 그 근처에다 뉴 베를린이다, 새로운 베를린이다, 노이 베를린, 영어로는 뉴 베를린이겠죠. 그렇게 명명하고 개발하기로 했는데,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하니까, 그 이듬해 1939년도에 전쟁할 생각을 하니까 노이 베를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코드만 붙이는 게 낫겠다. 그래서 211입니다. 베이스 211, 그러니까 바시스 211, 독일어로 바시스 211, 그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노이 베를린을 바시스 211, 즉 베이스 211 이렇게 해가지고 맹렬히 그 지하의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전쟁 전에 그 나치 독일 영토로 그렇게 공개하면서 그 물리히 호프만 그 지대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바닷가로부터 굴을 파서 그 물리히 호프만 그 호숫가로 연결하는 작업부터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터널은 잠수함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모든 물자와 인력을 잠수함으로 해서 그 물리히 호프만 호수로 완전히 진입해서 그 지역에 다 물자들을 내리는 물자들을 거기다 모으는,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 모여서 지하 도시를 건설하는 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 참 아주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1938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1939년 9월 1일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이미 남극 대륙의 그 개발이 상당히 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생각은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전쟁 중에도 남극 대륙은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활한 한반도의 4배나 되는 그 남극 대륙, 그 중에서도 물이 얼지 않는 호수가 상온 10도가 있어서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거기를 비밀 장소를 지하에다가 건설을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했는데, 이 사진은 1941년에 그 우크라이나를 또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까지 1941년에서 45년까지 우크라이나를 나치의 그 식민화한 거죠. 그때서부터 41년도부터 우크라이나에는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거지처럼 구걸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 고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고아들을 전부 다 남극 대륙으로 이주시키는 일을 194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얄타 인근의 폴타바라고 하는 항구, 거기에서 배를 태워서 잠수함 기지로, 비밀 기지로 옮겨서 거기서부터는 잠수함에 태워서 남극 대륙으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41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약 40만 명의 청소년들을, 10대입니다. 거의가 다 10대,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남극 대륙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여기 3분의 2가 여자들이고 3분의 1이 남자들입니다. 그런 10대의 청소년들을 남극으로 이주시켰는데 약 종전될 때까지는 약 40만이 그 남극 대륙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1945년 3월 달에 아무래도 그 전쟁이 나치 독일에게 불리한 입장이 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별로 이득이 없다, 이런 판단하에 전쟁을 그만둘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마리아 오르시치와 그때 히틀러 밑에 정보장군으로 있었던 카나리스, 빌헬름 카나리스와 또 마리아 오르시치와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 카나리스와 오르시치 두 사람이 히틀러를 찾아가서 전쟁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3월달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그만두기로, 그리고 카나리스와 오르시치 둘이서 미래에 대한 계획, 소위 체트 플랜이라고 하는 그 계획서를 제시했습니다. 그 체트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말로 추쿤프트 플랜입니다. 추쿤프트, 체트로 시작한 추쿤프트는 영어로 퓨처입니다. 미래 계획입니다. 즉 전쟁을 그만두고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항복선언을 하든 어쨌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미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아주 아주 대폭적인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잠수함을 한 100대 200대 동원해서 일체의 비밀병기 개발하던 거, 거기에 UFO도 있고 로켓도 있고 등등 최신 무기 개발하는 그 부품과 개발하는 계획을 일체를 남극 대륙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계획을 다 완벽히 해놓고 히틀러에게 3월 초에 전쟁을 그만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전쟁 중에도 남극을 개발하는 것은 계속했고
또 많은 병력과 그 우크라이나에서 청소년들을 남극 대륙으로 이주시키고 또 학자들도 남극 대륙으로 이주시킨 바 있습니다. 그때 3월 달에 히틀러는 베를린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사수하기로 한 최후 군단이 있었습니다. 5만 명입니다. 그 5만 명의 병력은 베를린을 끝까지 사수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사수하는 겁니다. 연합군이 몰려와도 베를린은 우리가 사수한다. 죽음으로 사수한다. 이렇게 서약했던 최후 군단이 있었습니다. 그 최후 군단을 3월 달에 모두 남극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잠수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고 또 그때 이미 그 융커라고 하는 그 항공기 제작 그 회사에서 JU 융커의 그 회사 이름이죠. JU390이라는 것은 뭐 B-29보다 큰 폭격기입니다. 그것은 엔진이 6개고 B-29보다 아주 크고 한 번 그 연료를 주입하면 탱크를 연료를 주입하고 나면은 8,8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거기에는 뭐 한 200여 명 그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폭탄을 싣고 약 30톤의 폭탄을 싣고 8,8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대형 폭격기인데 거기에다가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태워가지고 거기서 뭐 베를린에서 떠나면은 논스톱으로 동경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동경에서 다시 기름을 넣고 아르헨티나를 경유해서 남극 대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까지 가면 거기에서는 또 잠수함으로 남극 대륙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로로 5만 명의 그 마지막 그 정예부대 라스트 버탈령을 잠수함과 항공기 편으로 3월부터 남극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것은 모두 전쟁을 포기하려는 계획이었죠. 그래서 베를린 시를 뭐 그 소련군이 단독으로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반항 세력이 없었던 거죠. 베를린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했던 그 최후의 군단, 마지막 군단, 라스트 버탈리언이 다 어디로 행방을 감췄습니다. 3월달 이후로. 그래서 4월달이 됐는데 그때 뭐 그 히틀러가 4월 29일에 에바 브라운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은 딱 하루입니다. 그 다음날 4월 30일에 에바 브라운을 독약을 먹여서 죽이고 자기 자신은 피스톨로 머리를 쏴서 자살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을 불을 태워서 화장을 하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 뭐 그렇게 돼가지고 그 소련 군대가 진군에 들어오니까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자살했다 그런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뭐 그렇게 알고 있죠.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자살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4월 25일인가 히틀러가 그 지하 벙커에 있었는데 에바 브라운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의 남편이 헤르만 페겔라인인데 히틀러가 자기의 말하자면은 그 경호원으로 그렇게 임명해서 지하 벙커에 함께 있었습니다. 에바 브라운이 아마 그렇게 하겠다고 했겠죠. 그런데 이 페겔라인이 술에 만취돼 가지고 그 4월 25일 들어와서 큰 소리로 이 지하 벙커에는 히틀러 총통이 2명이 있는데
둘 중 안에 하나는 가짜다. 그런데 누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히틀러 앞에 그 오줌을 싸면서 당신이 가짜 아니냐,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죽고 진짜 히틀러는 오늘 밤으로 도망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히틀러 앞에다가 소변을 쌌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 장교들이 말려가지고 군법회의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는데 히틀러가 집무실에 가서 권총을 가져다가 끌고 나가는 그 페겔라인을 그대로 그냥 권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4월 25일 생겼어요. 그러면 그 페겔라인이라는 그 에바 브라운 동생 남편이 히틀러의 경호를 맡은 사람인데 자기 생각에 여기 가짜 히틀러가 있다. 그러니까 가짜 히틀러를 여기다 남겨놓고 진짜 히틀러는 도망갈 것이다. 내가 봐도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술에 만취돼 가지고 그 둘 중 안에 하나를 지정해서 그 사람 앞에 소변을 누면서 당신이 가짜냐 진짜냐 말하라. 내 생각에 당신이 가짜거든.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진짜 히틀러가 피스톨을 가지고 그 페겔라인을 쏴서 죽이고, 그날로 그것을 떠들었으니까 여기 히틀러가 가짜 히틀러가 있다 그러니까 그날로 진짜 히틀러는 도주했을 것이다. 25일에. 그러고 뭐 에바 브라운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뭐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것은 가짜 히틀러가 그냥 연극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그 히틀러가 도주했다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싱이라는 HANSING 한싱이라는 그 히틀러 연구가입니다. 그 사람이 히틀러스 이스케이프, 히틀러가 도주했다,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히틀러가 그 지하 벙커에서 자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극 대륙을 한참 개발했고 거의 다 개발했고 거기에는 약 60만 명이 이주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10대의 청소년들 이주시켰고 1941년서부터,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1945년 3월 달에 들어와서는 최후 군단, 마지막 군단을 또 그 뒤로 한 달 만에 이주시키고, 다 비밀리에 한 일이죠. 그리고 학자들도 또 보내고 약 한 50만 명 넘는 그런 인원이 남극 대륙에 있는데, 히틀러가 거기로 가기만 하면 거기서 존경받고 영웅으로 대접받을 것인데 왜 지하의 그 벙커에서 자살을 합니까? 그리고 그때 4월 25일 그때만 하더라도 길이 열려 있었어요. 그 소련군이 들어오기 전에 그 연합군이 차단하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그 나치의 장교들이 그냥 도주했습니다. 히틀러에게 보고도 안 하고. 그것이 어디로 도주했느냐? 코펜하겐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노르웨이의 그 크리스찬산드로 가면 거기에는 잠수함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르웨이 크리스찬산드의 잠수함을 타고 그냥 갑니다. 그때 당시 아주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는 발터 슈노르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잠수함은 물속으로만 가서 2달 동안 물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는 그런 식으로 만든 잠수함입니다. 그 잠수함은 물속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남극 대륙까지 갈 수 있어요. 물 위로 올라오지 않고 물속으로만 가는 겁니다. 또 물을 동력으로 해서 물을 흡입해서 물을 뒤로 차서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샤우베르거가 개발한 겁니다. 그
마리아 오르시치하고 함께 그 UFO를 개발했던 바로 그 샤우베르거입니다. 그 샤우베르거가 물을 동력으로 해서 가는 특수한 잠수함을 개발했어요. 그것도 물속에서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한 잠수함이 노르웨이만 가면 크리스찬 산드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히틀러가 얼마든지 그 베를린에서 노르웨이 크리스찬 산드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이 차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최후군단도 다 철수하고 아무도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히틀러가 거기서 나는 그냥 죽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히틀러는 남극 대륙으로 갔다고 나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아주 희귀한 사진은 그 독일 그 장교들이 우크라이나의 고아들에게 아주 멋진 그 유니폼을 다 입혔어요. 그렇게 입혀가지고 뭐 그 스카프도 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고급으로 보이는 아주 부잣집 아들딸로 보이는 그런 유니폼을 잘 입히고 또 잘 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일이 건강을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배에 태워서 폴타바 항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치의 그 잠수함 비밀기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남극 대륙으로 간 거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남극의 소위 그 노이벨린 뉴벨린 또는 그 바시스 211 베이스 211 이렇게 비밀리에 해서 그 광활한 약 68만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지역을 나치에 영통화했고 거기에 1년 내내 사시사철 얼음이 얼지 않는 그런 아주 온화한 기후가 있는 그 물리호흡만 호숫가 거기에 지하에다가 아주 거대한 지하도시를 다 건설을 끝낸 상태입니다. 193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데가 있는데 또 얼마든지 그 베를린 벙커에서 길이 오픈됐기 때문에 코펜하겐으로 해서 노르웨이의 크리스찬 산드만 가면 특이한 아주 특수한 잠수함이 있어가지고 그걸 갈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그 기름을 넣으면 연료를 주입하면은 그 탱크를 다 채우면은 8,800km를 주행하는 그런 대형 비행기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항로로나 잠수함으로나 남극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는데 자살을 한다.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미 4월 25일 그 페겔라인의 그러한 떠드는 소리, 그래서 페겔라인을 피스톨로 자기가 죽이고 그날로 히틀러는 떠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때 뭐 그 결혼식을 했다던가 또는 뭐 그 다음날 에바 브라운에게 독약을 먹이고 죽이고 그런 것을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증인으로 내가 봤습니다. 그렇게 증거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전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베를린에 그 죽은 남녀들이 많았는데 죽은 시체 누가 히틀러 가짜 히틀러라도 당시 죽으셔. 그러면 그 죽는 신용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히틀러가 있어도 그 죽은 그 시체에 남자하고 여자 가져다가 그냥 그 불태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이게 자살한 히틀러고 이게 죽은 에바 브라운이다.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 불질렀기 때문에 뭐 전부 완전히 조사가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소련에서 마그데부르크에다가 그 유해들을 다 갖다 보관했는데
1970년도에 그 마그데부르크에 있는 히틀러의 유해라고 하는 자네를 조사를 했는데 그게 DNA가 여성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에바 브라운하고 그 히틀러하고 그 유해를 조사해 둘 다 여자입니다. DNA가.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것은 히틀러가 아니고 에바 브라운도 아니다. 이렇게 1970년도에 이미 판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에 에바 브라운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다. 이렇게 역사에는 남아있고 어디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면 히틀러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서술했습니다. 그러나 최후군단 5만 명을 그 남극 대륙으로 철수시키고 또 모든 그 전쟁을 스스로 그만두고 난 뒤에 그 제트 플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카나리스하고 오르시치가 둘이서 만들어 놓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르시치와 카나리스 장군이 히틀러에게 전쟁은 종식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나 마리아 오르시치는 어디를 잠적했고 그 카나리스는 히틀러가 사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또 히틀러가 나쁜 사람이죠. 그 자기의 아주 신복을 사형시키고 도주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히틀러의 선생님으로 해서 그 툴레 협회의 회원이었던 하우스어퍼 교수 자살했습니다. 5월 8일 독일이 항복하고 난 이후에 5월 10일인가 12일에 자살했고 세보텐도르프는 그냥 도망가가지고 자기가 터키에 있었으니까 터키로 가려고 터키에는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터키로 피신하려고 하다가 보스포러스 그 다리에서 그러니까 지브랄타르 해협이죠. 그 다리에서 그냥 투신 자살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레 협회에서 한동안 히틀러의 측근으로 일했던 많은 브레인들이 다 남아있는 사람들 자결을 하고 아주 핵심 멤버들은 남극 대륙으로 이주하고 그랬던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생각입니다.